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eople Power Aptitude Test 강의를 맡은 이수정입니다. 오늘 PPAT 강의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들이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AT 안전과 사회편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다룰 부분은 범죄와 연관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4대 강력범죄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어느 나라나 가장 이제 중요하게 안전 이슈를 다룰 때 유엔에서조차 이제 통계를 산출하는 그런 기준들인데요. 그 중에 4대 강력범죄라고 하면 크게 죄명으로 보면 살인, 방화, 그리고는 강도, 그리고는 이제 성범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는 성범죄가 굉장히 제재하는 법률들이 늘어나서 죄명이 늘어났지만 전통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죄만을 가지고 지금 그린 그래프입니다. 강간죄를 처벌하는 것은 30년, 40년 전에도 그대로 형법에서 처벌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추이를 보는 데는 강간죄를 적용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미래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범죄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건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실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다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경찰청 이제 범죄 통계를 보면서 다 그래프를 그려 나갔는데요. 그 중에 가장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지금 오렌지색 라인을 보면서 이걸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거의 감소를 굉장히 격감하고 있죠. 그래서 살인죄보다도 더 발생을 안 하는 범죄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름 아닌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범죄라고 할 때 흉기를 든 범죄자가 길 가는 약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놔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연상하실 텐데요. 그래서 순찰도 돌고 CCTV도 많이 붙이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문제는 강도 사건이 지금 지난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감소를 해가지고 살인 사건보다도 더 발생을 안 한다. 이 얘기는 오프라인에서의 안전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된다. 이제는 안전한 세상, 오프라인은 안전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통계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역시 여러분들의 짐작처럼 이 도대체 회색 라인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이 회색 라인은 다름 아닌 강간죄입니다. 이것은 새로 이제 성범죄 관련 새롭게 입법된 법률들에 저촉되는 죄명까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전통적인 강간죄, 형법에 있는 전통적인 강간죄만을 가지고 통계를 산출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2만 건을 넘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강제추행 정도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말 폭발적인 증가 추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4대 강력범죄 중에는 강간죄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이 강간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오프라인에서의 범죄 중에 폭력범죄인 강도 범죄가 이렇게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집 바깥에서의 범죄가 이제 감소하는 대신에 그럼 집 안에서의 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강간죄라는 건 골목에서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집 안에서의 위험 수위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하는 통계를 주목을 해야 됐었을 것이고요. 가장 집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는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강간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집안에서 아마도 폭력범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 이 가정폭력 통계는 딱 들어맞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다. 그래서 5만 건 넘게 지금 이제 리포트가 된다. 하는 거고요. 신고가 돼서 기소가 된 게 5만 건이 넘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의해서 보호처분으로 갈지 형사처분으로 갈지 하는 것들이 이제 갈래를 정해질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중에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정폭력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처분들이 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선고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라고 보면 아마도 우리가 아동학대를 연상하실 텐데요. 늘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3만 건 돌파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냥 훈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결국은 체벌은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용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주십니다. 이웃들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윗집에서 신고하시고 아랫집에서 신고하시고 옆집에서 신고하시고 아이들이 밤새 비명을 지르면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고도 해주세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발굴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는 3만 건이 넘는다. 그러면 이 아동학대, 이렇게 늘어난 아동학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줄여나갈 수 있을 거냐. 이게 결국은 미래 세상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동학대를 줄여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럼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은 지금까지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 더 예산 배정을 많이 하고 또 경찰 같으면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통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끄는 것이 강도 사건은 줄었지만 이게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사건들, 은밀하게 일어나는 파트너 폭력, 은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 하는 것들을 시사하는 또 다른 통계인데요. 지금 이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스토킹 범죄의 통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2020년 내 입법이 돼서 2021년도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통계가 공식화되는 시점에는 아마 금년도에 1년어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발생률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스토킹 살인들이 워낙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제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스토킹 범죄라고 죄명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스토킹 범죄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아마 아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거의 3만 건 정도까지는 안 돼도 아마 1만 건은 최소한 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요. 예상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통계는 지금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에 있는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기 전에 신고에 의해서 제재됐던, 물론 뭐 벌금 기껏해야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나오는 범죄라고 알려져 있죠. 그 이제 제재에 의해서 규율된 스토킹 범죄도 증가 추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도 역시 앞으로 증가 추이일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까지 이런 통계를 보시면 결국은 강도 사건,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폭력 범죄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이이겠지만 문제는 집안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이이니까 앞으로 형사 정책에 대한 니즈도 아마 신변 보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 추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범 통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소년범 통계를 제가 집착하는 이유는 이 소년범들은 언제나 소년범이 아니고요. 3년 후, 5년 후에는 모두 성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년범죄를, 소년사법체제를 좀 더 타이트하게 구축을 하면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사회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범죄학자로서 소년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눈여겨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소년 인구는 모두 감소합니다. 아동 인구도 다 감소하죠. 왜냐하면 출생률이 감소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를 보고 소년 범죄가 줄었네? 하면서 기뻐하시면 그건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과 관련된 통계는 다 감소 추이라서 그러면 소년 범죄가 감소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사실은 형사 정책적으로 어떠한 함의도 추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재범률은 다시 말해서 한 번 하고 10대에 다시 기소되는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보면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이제 소년기 때 범죄를 저질러서 편입되는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2012년도를 기점으로 2020년과 비교를 해보시자면 2012년도에는 거의 60% 정도의 초범자 비율이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을 보시면 거의 70% 정도가 초범자 비율이 됩니다. 이거는 초범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이게 웬일인가? 왜 아이들 중에 처음 저지르는 애들이 왜 늘어났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범죄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건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재범자 비율이 늘어나야지 이게 정상적인 통계인데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으로 재범자 비율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럴 줄은 많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범죄학자들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범자들이 쉽게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생전 저지르지 않던 애들도 범죄에 쉽게 유인된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역시 그 다음 통계를 보시면 재범자 비율은 3범 이상의 상습범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20% 정도 지속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범죄학자들도 영국의 무슨 여러 유명한 범죄학자들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지금 소년의 한 15% 정도는 성인 범죄자, 크리미널 커리어를 이제 계속 발달시켜 간다. 이런 범죄학자들의 논리에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던 그래프는 초범자가 늘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해외에서는 리포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더 안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범죄로 빠져드는 소년들의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전 슬라이드에서 범죄로 뛰어드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 다시 말해서 초범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건 뭔가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드렸었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제가 여러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역시 오프라인 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범죄가 발생이 쉽도록 환경 변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입니다. 보시면 온라인 범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 추이다. 전체적인 온라인 범죄가 다 늘어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온라인 사기 같은 범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불법 콘텐츠 범죄가 3만 건이 넘었다. 이것은 아마 콘텐츠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음란물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아마 지금 어린 아이들조차도 불법적인 행위,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들로 유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온라인 범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강도 사건 같은 것들은 줄어드는 대신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온라인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통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콘텐츠 범죄가 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성과 연관된 콘텐츠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왼쪽에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고요. 오른쪽에는 SNS 등을 이용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증가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는 약간 감소 추이를 돌아섰고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드웨어인 카메라, 소형 카메라만 제재해서는 지금 이 온라인 음란죄를 통제하기는 지금 역부족이다. 왜냐? 이게 카메라 없이도 이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N번방 사건이다. N번방은 카메라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N번방 사건처럼 여러 가지 다크웹 속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유인을 통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의 형태가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종 범죄의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온라인 범죄, 특히 성범죄, 그 중에서도 음란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실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누가 많이 저지르는가를 한번 통계로 잡아봤습니다. 왼쪽 그래프도 오른쪽 그래프도 지금 이제 모두 지금 늘어나는 그래프가 오렌지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렌지색의 연령대를 보시면 19세에서 25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이제 그 수치를 보시면 나이를 보시면 18세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대, 20대, 10대 후반, 15세 이상 그리고는 이제 20대 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성착취물 범죄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그대로 N번방 사건에서 적용이 됩니다. 워낙에 10대, 20대 가해자들이 많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유저들은 사실은 굉장히 연령대가 넓지만 문제는 그런 행위들을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공공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10대와 20대 아무래도 IT를 활용하는 능력이 월등한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온라인 범죄, 특히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들고 있다. 심지어는 전과가 없는 초범자들도 이 중에는 꽤 많이 있었다. N번방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는 다름 아닌 피해자 통계입니다. 우리가 범죄라는 게 이게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 이게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죄 통계는 그냥 가해자 통계만 들여다보면서 늘었네 줄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사실은 피해를 입는 측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통계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음란물만을 이제 그 대상으로 피해자 통계를 산출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공식적인 통계는 법무부에서 리포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음란물 포함 전체적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연령대 그리고는 성별에 따라서 피해자 통계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20년을 제외하고 20년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뭔가 좀 감소 추이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아마도 경찰청에서 어떤 그 시범 검거 기간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사건 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줄어든 거 아닌가. 범죄라는 건 결국 검거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늘어났다가 또는 줄어들었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2020년의 좀 특이성을 제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19년까지의 추이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늘어난 것을 보시면은 왼쪽은 남성 미성년자들의 이제 통계이고요. 그리고는 오른쪽은 여성 미성년자들의 피해 통계입니다. 보시면 2019년까지 늘어난 수치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보시면 왼쪽 남성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절대적인 수치는 오른쪽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Y축을 보시면 제일 많은 숫자가 180명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2,500명이니까 Y축의 급간을 제가 좀 손질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산출됐는데요. 보시면은 남성 미성년자 피해자 통계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연령대가 지금 피해자로 제일 많이 편입되느냐? 회색 그래프이죠. 보시면 1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노란 선이 계속 증가 추이인데요. 이 노란 선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무슨 이제 그 연령대냐? 12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폭력 피해자로의 편입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5년 사이에 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제 강간 연령은 원래 13세 미만이다가 16세 미만으로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의제 강간 연령을 설정하는 데는 그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일종의 제지력을 목적으로 사실 의제 강간 연령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동의했다고 해도 동의를 받은 성범죄까지 다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아이들에 대한 성보호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조차도 남녀 가리지 않고 성범죄의 피해자로 좀 더 많은 숫자들이 편입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보호가 아동 학대 못지않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만약에 입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의제 강간 연령 이하의 아이들 또 그중에서도 13세 미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투자하셔도 이거는 아깝지 않은 세월이 될 거다라는 점은 틀림없이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과 함께하는 PPAT 안전과 사회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직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유의해야 할 성범죄가 있습니다. 앞서도 성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그중에서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력이란 자신의 지위 또는 권력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힘을 이야기하고요. 위계란 일종의 지위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거짓으로 그중에서도 계책을 꾸미는 행위 또는 그 계책 자체를 의미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하거나 저하되어 있는 대상을 상대로 많이 일어납니다. 위계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위계 등에 의한 추행죄, 간음죄를 적용받는데요. 처벌 수위가 2018년도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위계, 위력, 성폭력 범죄는 다른 말로는 권력형 성범죄라고도 불립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 과시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자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면서 위로를 아랫사람에게 강요해서 일어나는 감정 호소형 성범죄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공직자 등 사회적 저명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그렇다면 위력 성범죄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성적 운동의 수위나 빈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결국 실직을 예상하면서 대놓고 상사에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신고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직장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조직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다라고 하면서 그 대의 앞에서는 성범죄 같은 일은 작은 일이니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고 치부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명예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일수록 처음부터 이런 사건은 마치 없었던 것인 양 취급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죠. 또한 권력형 성범죄자들은 가학적인 성범죄자들이나 분노 표출형 성범죄자들과는 달리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증거, 예컨대 타박상 같은 증거조차도 남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따라서 신체적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윗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성범죄에 결국 거절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폭력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니 사건 신고 후에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범죄 피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갖는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잣대를 갖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한이 커지면서 자기 비판의 의식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본인 행동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선출직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장시간 하게 되면서 지지하는 그룹이 형성되고 외부 공격에 결국에는 이 지지 그룹이 아주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을 더 비밀리에 은폐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공직 후보자 여러분들도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권력이 없는 아랫사람들의 피해를 정확히 공감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처럼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치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 결국은 일반적입니다. 가장 전형적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 반응을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거울 뉴런, 예컨대 아이 컨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나에게 거울 뉴런을 통해 가지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의 고통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 사람이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곧 공감이라는 것이죠.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는 권력자들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권력에 심취한 경우에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떨어진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규범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물론 나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요한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내가 누구에 의해서 자유권이 침해받을 때 느끼는 예민한 불쾌감, 그것을 내가 혹시 타인에게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만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감수성, 공감 능력, 나아가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그렇다면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좋은
상하 관계, 좋은 동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안전과 사회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 공직 후보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는지 다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범죄가 우리 사회에도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에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안전과 사회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연자는 누구일까요?